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 다음 회의 때는 실무 과장들도 참석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이 말과 당 지도부 의원들 만찬 자리에서 의원 몇 명이 이재명 시계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다지요. 수백 수천 가지 공약과 정치적 수사를 뛰어넘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장차관 공공기관장을 국민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라. 그리고 진상도 규명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우리가 그렇게도 외쳤던 이채 양명주 심판. 이제 손에 잡힐 듯 다가오니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입니다. 이제 가짜는 가고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정어리몰 광고해드리죠. 대선 승리를 함께한 추억, 우리 정어리원들을 위해서 대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특별 기획 상품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구룡포산 박달형 연지 홍게 3kg 한 박스에 25,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해 주셔가지고 하루 출고 가능 수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어리원님들 대단하세요.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상품은 정말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문 순서대로 순차 출고해 드리니까요. 하루 정도 배송이 늦어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문하시는 연지 홍게는 동해 구룡포산이고요. 박달형 홍게. 박달나무처럼 속에 꽉 차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살이 제일 꽉 차 있대요. 7월 8월 들어가면 산란기라서 금어기인데 금어기 이전에 마지막 물량이니까요. 달콤하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면서 대선 승리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달라진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푸르른 날님, 세상도 달라지지만 앵커님 패션도 달라지네요. 체크무늬 셔츠가 멋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날씨가 좀 더워져서 넥타이를 좀 덜 매보려고 좀 편한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습니까? 예. 이은주님, 히히히 우리 앵커님이 달라지셨어요. 욕쟁이 할배에서 미소천사 행복 할배로. 요즘 방송하는 맛 쏠쏠하시죠? 보는 저희는 완전 신납니다. 예. 욕 좀 덜 하지요. 뭐 욕할 일 있습니까? 그놈들 만날 때나 욕하는 거지 뭐. 그런데 참 그 개 목욕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욕 나옵디다. 그 참 그거 혼내야죠. 예. 미국 널스 프리실라님,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셔서 진짜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번 9월에 한국에 가는데 한번 스튜디오 구경 가서 앵커님 꼭 만나보고 싶네요. 꼭 오십시오. 예, 미국 널스, 미국의 간호사님이신데 그걸 김진애 의원님 그 간호사도 그 간호사가 있던데 완전히 그 확실하게 시험 봐가지고 RN 레지스터스 그 등록된 registered nurse. 예, 그 간호사님이세요. 등록 간호사. 예, 고맙습니다. 일본의 미세영애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잘 어울리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참. 또 자신 저 그거 있게. 아세요? 저 그거하고 똑같은 샷스 있어요. 그러세요? 저 입을 때는 입지 마세요. 그거 아닐 거예요. 제가 불리합니다. 자, 세 분 패널 김진애 의원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정훈 대령보다 조금 저기네.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저 그럼 그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금 떨어지셔. 젊으다 그러세요, 그냥? 조금 떨어지셔. 저희 거기였죠. 예. 근데 박정훈 대령 그거 보니까 진짜 그 정신 못 차렸어. 아니 사실은 1심에서 그렇게 됐으면은 얼른 취소하고 취하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판인데 민간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2심으로 항소한 것도 불만인데 뭐 보니까 이번엔 또 무슨 공소 사실까지 바꿔가지고 군 검찰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공소 사실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학부생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재판을 했던 걸 바꿔서 항소심에서 하면 사실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법에서는 공소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항명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령을 누가 했는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관이 명령을 했다라고 변경을 해갖고 이걸로도 한번 처벌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번에는 김규환 사령관 항명이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예, 그걸로는 이제 명령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관이 명령을 했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했는데 사실 이 변경 자체도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관한테 그 당사자한테 직접 명령권이 없어요. 네.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이 막 검사한테 직접 지시하려고 했더니 직접 지휘권 없다고 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장에게 직접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약간 비열한 거는 저희가 1심 때까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약간 엘리트 그리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육사 출신의 군법무관님들이 오셔갖고 막 하셨는데 이제 조금 사실 지는 판이 되니까 다 어린 여자 군법무관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의 좀 총알바지처럼 와갖고 좀 계속 혼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소장 변경하려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청을 한 거고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 검찰 그놈 이름이 뭐예요? 여자분 세 분이 나오시고 있는데 참 좀 그러니까 과거에 1심 때 담당했던 분 저희가 고발도 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걸로.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연차가 너무 어려 보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이라 개개인을 비난하기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왜 기자들 기레기들 제일 어린 기자 보내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아유 참 그 자식들 진짜. 정우승 변호사님도 해병대 출신인데. 아니요, 저는 법무관 출신입니다. 아니 근데 해병대 출신은 보이셔. 딱 보이셔. 네. 관심 있습니다. 그 관심의 표명입니다. 아까 그 좀 떨어진다는 말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성공하셨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예. 예, 지난번에 우리 박정훈 대령 뵀는데 항상 정치일번지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출연한 것도 바로 코멘트 해주시고 네, 그때 제가 좀 그러셨군요. 너무 강직하셔서 우리 아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더니 저한테 이제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정훈 대령 어머님도 아주 우리 그럼요. 정어리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앵커님 딱 한마디만 제가 보태면 제가 국회에 갔는데 군에서 자녀를 의문사로 잃은 많은 분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 가족에 대한 재판이고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백운기의 정어리 우리 TV에서 이 이슈가 여론에서 사실 멀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다른 이슈로. 그럼에도 계속 다뤄져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죠.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어머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오늘은 울지 마세요. 워낙이에요. 울고 싶구나 울고. 우리 앵커님이 가끔 자영업자 얘기할 때 눈물 흘리시죠. 택배기사분들 얘기하실 때. 예. 자, 세상이 참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요즘에 뉴스 보는 재미들이 참 쏠쏠하시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러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3년 동안 텔레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분들이 요즘에는 뉴스를 찾아서 보신다고 또. 무슨 말이죠? 자기도 그래요. 모르게 보고 있더니 이게 무슨 방송이더라.
여기서도 그거 많이 뭐 술꾼 가고 일꾼 왔다. 일꾼 왔다. 예. 근데 여기서도 그 말 나왔어요. 아이 그럼요. 도리도리 가고 잼잼 왔다. 아 그것도 저는요, 있어요?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미영이 이모님이라면 댓글 자시는데 도리도리 가고 잼잼 왔다. 근데 제가 완전히 그냥 완전 빵 터졌어요. 아, 좀 저렇게 센스들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재밌네. 아, 아, 그러더니 진짜 시원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달린 댓글이 뭔지 아세요? 도리도리 가고 잼잼이 오면 그 다음에 깍꿍 아. 하고 웃음이 터지는 거래요. 아. 우리한테 그렇게 대통령이 선물을 주실 거라고. 도리도리 잼잼 다음에는 깍꿍. 깍꿍하고 그건 있어요. 윤석열 과음, 이재명 과로. 어제 그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는 너무 웃긴다. 퇴근 차량 감시해야 된다. 차량 먼저 보내놓고 퇴근한 척하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 아,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어떤 분들이 이제 장차관 또 가서 국민주권정부에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고생할 각오들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라면 가격도 꼭 알아오고.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그 전에 짧게 이거 한번 좀 따지고 갑시다. 시계. 아, 그 이재명 시계. 저는 어제 그걸 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생각이 좀 두 가지가 들더라고요. 그래, 참 저런 생각으로 쓸데없는 돈 지금 안 쓰잖아요. 한남동 관저 들어가는 것도 저는 참 기분 나빴는데 그럼 다른 데 가면 또 돈 드니까 아이 그냥 살자. 민방위복도 회의할 때 보니까 노란색 입고 대통령은 또 몇몇 사람은 또 녹색 입고 그런데 이걸 또 야 그러면 다 노란색으로 다시 원대 복귀 이렇게 하면 또 그거 돈 드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입자.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국민 세금 허투루 안 쓰겠다는 게 읽혀져요. 그래서 시계 그래 뭐 없으면 말지 했다가도 저야 뭐 시계 안 받아도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시계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진애 의원님은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그런 절약 정신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조금 있다가 좀 한번 만드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 바깥에 있다 보면은 그 국민들이 그거 받았을 때에 그 좋아하시는 게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걸 일부러 뿌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그 로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고를 갖다 하고 그걸 갖다가 누가 그걸 쓰게 해서 시계 만드는 데서 그걸 사가지고 사게 만들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나? 근데 뭐가 필요하긴 합니다. 국내 왜냐하면 업체로 하게 하고 국민들이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조그만 거라도 그런 거가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일단 세 분 의견을 들어봅시다. 꼭 그리고 김진애 통화해요. 의원님은 만들면 좋겠다. 네,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혜원 원장님. 저는 예산 들여서 하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돈 드는 거는 예. 정구순 변호사님. 전 예산을 드리기보다는 네. 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거를 뭐 기부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요 이태원 피해자던가 이런 피해자들한테 기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아니, 글쎄요. 뭐든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뭐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이나 시민들이 약간 캐릭터해서 이런 거는 이제 자율이니까 청와대가 나설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번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냈으니까 더 기뻐하면서 안 하실 것 같고. 아니, 근데요.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 게 제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도 그 지지율 가지고 많이 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우상화, 신격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른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문 상품. 굿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예산은 쓰지 않으면서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소중한 하루님, 대통령 시계, 전 대통령들 시계 좀 있는데 별로 쓸모 없습니다. 조미용님, 그래도 시계 정도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향님, 대통령 시계 갖고는 싶지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간다면 몰라도 저는 청와대 경호실 시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경호실에서도 따로 시계 만들었어요. 김상호님, 이재명 시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듯요. 임나경님도요. 이재명 대통령 한정 수량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듯한데 그리고 의미가 다른 대통령도라고는 좀 달라서요.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이건 시계 댓글은 아니고 바지 똑바로 입는 대통령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요. 아이고 참. 그 윤석열이는 또 법원에 갈 때도 차에서 좀 추스르고 내려오지.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아유 못난 놈.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그 댓글창인가요? 홈페이지인가요? 댓글창에 이재명 대통령 시계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만들자, 필요 없다, 이거 한번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만들자는 분이 많으시면 이거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시계 만들자고 한번 얘기해 보지요. 뭐 시계 변함없이님, 정어리 TV가 시계 만듭시다. 뭐 100만 되면은 한번 정어리 시계 만들어 봐도 좋죠. 시계 하나 얼마씩 해요? 이재명 대통령 싼 거는 한 2만 원짜리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한 5만 원. 4만 원? 4만 원짜리. 오, 아시는구나. 그 사진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고 있는 시계가 4만 원이래요. 예. 좋아 보이는데요. 저것도 몇 년째 차고 계시는 건데. 저도 제가 지금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오늘 못 차고 왔어요. 아니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하고 시간이 너무 달라. 그거 봤더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거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국민의 소리를 듣는 지금 또 경청 수석을 만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소통 수석이 있고 경청 수석이 있는데 전혜원 원장님 어떻게 달라요? 아, 이건 제가 지금 아침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경청수석실을 청와대 바깥에 두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자세한 건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소통이라는 것이 쌍방향이고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전임 정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취지로 이걸 하는지만 강조를 했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민심을 읽는데 조금 약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에 대한 저항성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청수석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앞으로 우리가 국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두고 21세기 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모두의 질문 Q라는 걸 만들 때 제가 행사에 직접 갔는데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정조대왕 시절에 국민들이 왕에게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면 다니면서 징을 치면서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 한 거를 정조가 경청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성남시나 경기도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수첩 들고 가서 현장 가서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3선 4선 의원들이 골목골목을 뛰면서 수첩 들고 적고 이 사진 보셨습니까, 앵커님? 요렇게 하고 있는 사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반영하고 국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기존의 소통수석과는 약간 다른 경청수석의 홍보소통수석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후보 시절에도 이렇게 가서 많다는 곳마다 이렇게 수첩을 빼가지고 적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젊은 기업인들하고 할 때도 적고 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모두의 질문 Q를 통해서 하고 현장에서는 진짜 수첩으로 적는 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수첩 공주라는 건 약간 비난의 의미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수첩 들고 다니는 거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신문고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속셈이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생긴 부분이 귀거든요.
그거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라고. 오늘 저는 김진애님 좀 디스를 많이 하십니다. 디스하면서 칭찬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이게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 뜻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실은 그거를 잘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장하시고 도지사 하시면서 많이 느끼신 게 이걸 거예요. 사실 집 민원이 들어올 때 많은 부분은 못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 없는 걸 민원으로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말하면서 많이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말하면서 아 내가 이게 아니더라도 뭘 어떻게 좀 다르게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걸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풀어가는 지혜를 올리는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새로운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그 언론 관련해 갖고 생방송을 하고 카메라를 추가하는 것도 사실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올렸던 의견을 수렴하신 건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창구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한 그 소 제목이 경청은 최고의 대화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하지요. 오늘 저는 이분 글을 1등으로 올립니다. 페트로 K님. 웃음이 나서 못 읽겠네. 대통령이 원래 일이 많고 바쁜가요? 하여튼 간에 3년 동안 정말 너무 망설였어요. 아이고, 참. 미치겠네. 페트로 K님. 아,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아니 근데 예 근데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바쁘시면 안 돼. 그렇긴 아, 해요. 그건 예, 정말 예. 그건 저는 확실한 게 그 솔직히요. 그 비서실장은요. 대통령보다 1.5배로 뛰어야 됩니다. 대변인은 한 1.3, 1.5배 비슷하게 뛰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저기 하시지만 대통령이 너무 많이 일하시면은 그 월커홀릭은 좋지만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걸 좀 안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원래 일하시고 가끔씩만 잡으시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계속 보면 저것도 이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데 이틀 연속 그냥 안 나와요. 첫날은 이어폰으로 통화를 했는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어폰 빼가지고 케이스에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 보이면서 출근하고 둘째 날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해서 저는 그것도 실제로 통화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제 의도된 것 쉬지 않는 그럼요. 일하는 모습인데 이제 그건 그 정도 하고 이제는 좀 제대로 내려서 네. 이렇게 웃으면서 출근하는 모습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MB가 그때 왜 해가지고 새벽부터 뭐 출근하고 새벽 미팅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새벽 미팅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습니다. 4, 5시에 나와야 돼요. 아니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그래가지고 되는 짓이에요. 아니 그 참 MB는 이제 사기업에서 네. 그 정주영 스타일이거든요. 어. 정주영 회장이 항상 아침에 그 가족들하고 5시인가 식사를 해요. 했어요. 그리고 걸어서 청운동 사무실로 가요. 가가지고 본인은 계속 일하겠죠. 다른 사람은 그때부터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6시에 나와가지고 수석 난리를 치고. 회의를 소집을 하면 수석들은 5시에 나와야 되고 수석한테 보고해야 될 애들은 4시에 나와야 4시에 되는데 나와야 언제 자요? 글쎄 말이에요. 저녁에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1시 넘어가면 번아웃 될걸요? 그럼요. 일 못하는 거죠. 네. 그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바보들이죠. 그 눈에 안 보이게 대통령은 눈에 안 보이게 밑에서 막 이렇게 막 정말 백조처럼 하고 겉으로는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아하는데 너무 어울리셔요. 우아하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곧 장마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라면 얘기도 했지만 물가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템포를 조정하실 필요는 있는데 아마 이제 임기 초기부터 뭐 라면 값도 뛰었다 그러지 좀 있으면 이제 재해 대비한 것도 해야지 해서 점검하시게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오죽하면 전임 정부 장관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하셨겠나 그 마음이 제가 저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사진 혹시 화제된 거 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깔끔한 모습에서 초췌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있고 뭐 강정 대변인은 원형 탈모 걸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 위해서 정말 봉사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다만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과음을 걱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과로할까 봐 걱정한다고 하는데 또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되니까 두 분의 얘기도 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면 그 유지 보수나 조금의 그 개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 있었을 텐데 이 3년간 기존 대한민국의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고 문제가 안 터지게 준비를 하려면 바쁘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이제 공부합시다. 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전라남도 영암에 내려가 가지고 대불 산단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봇대 뽑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참 MB는 참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정말 전봇대 뽑으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많은 언론들이 의미를 부여했어요.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 개혁, 규제를 뽑아라. 그런 뜻으로 막 해석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웬걸 진짜 그 전봇대 뽑으라는 민원 어디서 받고 전봇대 뽑으라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요. 그리고 또 뭐 처음 했던 것들은 다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이제 국정 지표고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당장에는 맨 먼저 민생부터 챙기고 물가부터 잡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어제 보니까 이제 비상경제점검 TF니까 현재 수석들도 있고 실장도 있지만 윤석열 내각 몇몇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장관 하나 있는데 인상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싫어해요. 그 뭐 형제간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이름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자가 앞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도 싫었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건 물어본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네들 뭐 했냐?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질책도 있고 그러면서 이 다음 회의부터는 실무 과장들도 들어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라면값 2,000원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라면 좀 드십니까? 그럼요. 네. 라면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의 집에서는 남편들은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부인들이 못 먹게 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무슨 뭐 최고위 과정 이런 사람들이 라면 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했는데
이제 자기들 공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라면 이건 정말 좋은 식품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부인들 좀 한번 데리고 와서 보여줘. 라면이 지금요 2,000원, 사실 2,000원 더 돼요. 지금 현재 편의점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뽑아봤는데 신라면 블랙 봉지라면이 편의점 기준입니다. 1,900원. 하림 장인라면, 컵라면 프리미엄 이거는 2,800원. 하이디라오 싼라펀 이건 뭐예요? 이거 컵라면인가? 이건 3,200원이나 하고 농심 둥지물 냉면은 2,250원. 이건 이제 라면은 아니지만 그런데 라면 값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게 짜장면 2,000원이면 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뭐 맨날 800원, 라면 800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보통 1,000원 미만으로 생각하지 정말 2,000원이라는 건 상상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편의점이 보통 한 1.3배 정도 비싸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은 기준을 하나 정해야 돼서 편의점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언제 라면 값이 올랐느냐 이게 다 비상계엄 선포 맞습니다. 이후에 그때 완전히 그냥 혼란기에 이게 막 가격이 확 올랐어요.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냉동식품까지 아까도 어떤 그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53개 품목 가격이 뛰었어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에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이 52개. 지금 뭐 보십시오. 초콜릿 10.4, 커피 8.2, 빵 6.3, 라면 4.7 다 오른 거예요, 전혜원 원장님. 맞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이후에서의 경제 민생 무너졌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인데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환율이 불안정해 보면 수입 원자재에 바로 영향이 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드는 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튀길 때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 수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거, 유통가격, 그리고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빵, 과자 다 오릅니다. 그런데 뭐 라면 하나 오른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라면이 상징하는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없이 살 수 있나요? 가난한 자취생들에게 그나마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게 라면 아닙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 라면 2-3개씩 먹죠.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그래서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라면,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라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가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들이 뭐 국제 뭐 닭 가격이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식으로 약간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대책을 내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밑에서 써준 자료 와서 의례적인 회의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한 해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국민의 공복이다라는 마음을 가져라고 저는 굉장히 사실은 날카롭게 지적한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좀 식은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런 자세를 공무원들이 좀 가져야 되는 시기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대통령도 살펴야 되겠지만 좀 엉뚱한 이제 국민의힘도 이 라면 가격이라든가 물가 점검 한번 꼭 해보고 반성하라고 그 말도 붙여주고 싶네요. 돌아보면은요, 정구승 변호사님, 윤석열이가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지만 특히 경제, 물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관심사안 바뀌었던 걸로 보이고 사정전국 만드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국가 세력. 물가를 쥐가 그랬잖아요. 전두환이가 경제는 잘했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놓고 그거라도 그러면 뭔가를 따라서 하지 누구를 보고 배운 걸까요?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이 그 라면값이 뭐 2,000원이냐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사실 이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있었던 거에 대한 대통령님께 반응이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인데 그런 생활 물가가 폭등한 것도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그 꼬투리를 잡아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6.1차 그때 당시 논란이 뭐가 있었는지 그 만취 사건으로 뭐 AI 합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논쟁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 희망적이고 이걸 좀 지켜봐 줘야 된다, 응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지수표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 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건 옛날에는 그 가격 관리 품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 못 올리게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경제가 심리인데 와 우리가 즐겨 먹는 게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덩달아서 오르니까요. 그런데 뭐 우유 파동, 계란 파동 이런 건 났을 때 물가가 잠시 오르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리면 당연히 서민들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한 번 오른 물가는 절대 안 내려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를 내린다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요. 잡는다. 더 올라가지 못하게 그냥 잡아야죠. 이거 놔두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에 물가 잡는 것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님 나이 먹으면 바카스 많이 먹는데 5,500원 하던 것이 6,500원 합니다.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바카스가? 저는 바카스는 잘 몰라요. 바카스를 안 먹어봐서. 바카스가 한 병에 6,500원? 박스. 아니 박스? 네. 아이고 참 너무하셨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아주 바카스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네. 거의 중독 수준. 아, 그럼요. 예. 우리 저거 하면 바카스 다 사들고 정치 안 해보셔서 몰라요. 아. 우리 선거 중에 다 바카스 사들고 갑니다. 예. 요즘에 또 바카스 말고 뭐 대용 음료가 많이 나와서 또 그런 거는데 그래도 바카스죠. 바카스 하면은 예. 왜냐하면 상대편한테 에너지를 준다라고 하는 예. 그 성의가 보이는 거예요. 김진애 의원님이야말로 에너지를 주는데 그럼 김진애 바카스네. 근데 사실 이제 커피 가격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커피 없으면 진짜 폭동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아아의 민족이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직격탄이 느껴지는 건데 비상계엄 탄핵 그 이후에 사실상 새 정부가 탄생할 때 6개월 정도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그렇죠. 그 기간에 60개 업체가 가격을 인상했다. 이거는 단순히 외부 요인 국내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라기엔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정말 국정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게 윤석열 내란수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들도 관심, 권한대행들도 관심 하나도 없던 없었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관심 없었고요. 자, 이제 물가 빨리 잡을 일 매우 시급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딱 팀이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총리는 이제 지명을 했고 이제 청문회 하고 또 임명이 되고 근데 지금 총리가 제청을 해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한테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 문재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총리 인준은 조금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DJ 때가 조금 이상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가 이제 제청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아마 청문회가 아마 다음 주 중순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추천제 한다라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발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지를 내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추천하면 네.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네. 그 중에 사람을 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네, 가는 걸까요?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제 확실한 건 좀 봐야 되고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그 다음에 공개 검증 절차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라는 거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인사가 만사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인재풀을 일단 다 개방하겠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인재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예.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여왕개미님께서 오랜만에 실방 너무 좋으네요. 건강하세요. 그동안에 이렇게 재방송만 보다가 지금 라이브 함께 하시는가 봐요. 여왕개미 여유와 평화님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들국화님도요.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댓글 써봅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면 뉴스 보느라 재미나는 하루입니다. 남편이 잘못을 해도 화 안 내고 바로 용서해주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네요. 폭군 술꾼이 가고 이제 성공하는 성군 일꾼이 되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아이고 예 들국화님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동접자 수가 22,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냐. 김진애 의원님 나오시면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걸 잊어버린다니까. 거짓말도 잘도 하시죠.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너무 재밌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국민 추천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장차관도 국민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 이래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라. 그리고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랬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이제 저런 게 진짜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인사는 누군가의 라인 아니면 뭐 엘리트 명망가 이런 분들만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의 컨센서스에 따라서 뭐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실무형 인재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고 오히려 높고 계신 분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좀 더 발굴하기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하고 당장이 아니라도 이건 DB로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라인을 잡기보다는 내가 국민들의 눈에 더 들기 위해 어떠한 실적을 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런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실적을 보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공복의 모습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과거에 우리 주요 장차관들 보면 다 서울대 50대, 60대 남성 이런 이제 장벽을 이제 허물고 나이나 소위 스펙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진정한 일꾼을 뽑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라고 보는데 정말 국민 주권 정부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장이 모든 국민에게 열렸다. 이거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탐내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글쎄, 근데요 백운기 앵커님도 저 리스트 많이 받으셨죠? 저도 리스트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누구는 아, 누구 군대로 간다 하더라. 해가지고 뭐 예. 서너 명씩 해가지고 리스트가 받은 걸 저한테도 뭐 해서. 밖을 해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장차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누구를 추천을 하고 뭐 운운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정치권에는 이른바 뭐 개파도 있고 정파도 있고 뭐 거기서 압력 집어넣고 뭐 이해 집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상당한 압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딴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이제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아니 분명히 인기 영합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백운기 앵커님이 저기 아마 방통위원장 1순위로 올라오고 막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저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인기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로 하면은 이게 어떤 민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른바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이걸 가질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싫으세요? 일수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강요들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좀 있었죠. 가문의 영광이다, 뭐 비석에 새긴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은 견디지도 못하고 옛날에 김진애 의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학교 꼴등하는 애가 한 번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네. 미달이 돼가지고. 그 애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는 그냥 서울대 법대 원서 장난으로 넣은 건데 그때 어떻게 그냥 막 눈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뭐 엄청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달에 대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1학년인가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뭐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예, 그냥 뭐 서울대 법대 들어가기만 했고.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되고 뭐가 부족한 사람들은 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있는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보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만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뭐 다른 뭐 허튼 생각 가지고 가면은 본인도 비극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빽없고 힘없고 줄 없으면 성공 못한다라는 통설이 아니길 바라지만 가끔 그게 통하는 것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런 인물들이 성공하면 박수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 저는 드라마에서 보던 현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빽없고 줄 없고 힘없으면 어떻습니까? 실력으로 한번 승부하는 시대가 열렸다. 눈물 아니 근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인사는 여하튼지 간에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쓰겠다고 하는 자기가 봤을 때 나랑 제일 잘 일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쓰게끔 하는 걸 그 주관을 거기다 심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선출직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책임을 묻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에 이렇게 추천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걸 엮어버리겠다.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왜 여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여기 있지도 뭐냐면 그런 사람 가는 정구성 변호사님 거기에 몇 사람 뭐냐면 저 인기 없으면 거기 올라가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데 수근을 대통령은 알기 때문에 쓰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기 영합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애초에 대통령에. 이거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추천만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이 공직기강 비서실이거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그건 잘 걸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님 자체가 기초단체장부터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본 일이 많습니다. 뭐 공무원으로서 배속받은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신상필벌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는 저는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도 없앴죠.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죠. 그렇죠. 네. 민정수석을 보고 하는 게 이제 인사 검증을 낫고 그쪽에서 보니까. 인사 검증을 하니까. 하는 거죠. 저는 그거 없애기로 했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가만히 있자. 그러면 한동훈이 저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아니 지네들끼리 해먹으려고 다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한동훈이가 인사 실패한 거 책임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한동훈이 무능하든지 아니면 지가 밝혀야지.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를 완전히 헛개비 세워놓고 윤석열 거니까 다 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것저것을 얘기를 해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뭔가 결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이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사혁신처라는 게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저도 가만히 아니 옛날에는 하여튼간에 주요한 재능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정부에 갖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과 혁신도 없으니까 그거 다 인사 없어진 혁신처가 거야, 있는지 이제. 없는지도 모르고 그건 정말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이거- 저거 하나 있는 거는 기억나요. 경호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요. 가장 시끄러웠던 데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했다라는데 엄청나게 여론이 비판적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만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실에 옮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본인이 장관할 때는 말이야 투명한 시스템 과거처럼 음습하게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엄청난 인사개혁을 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인사 실패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난 우리는 의견 없이 자료 수집만 했다.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거죠 사실. 요즘 뭐 돌돌이 이렇게 쇼도 하던데 반성부터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새우깡 먹방하거나 돌돌이 쇼 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밀실 추천이다라는 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로 저는 좀 기도를 걸어요. 네. 그 과거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진짜 또 법무부에서 진행될 때는 그 법조계 내부 아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평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종훈 전 장관도 그들 사이에선 또 평판이 좋다고 저희도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대민, 국가가 국민으로 상대했을 때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과거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그러한 그 세평 이것만 수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느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바라보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자체를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니까 인사혁신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겠네요. 앞으로 이제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아마 처음 아니라 이 다음에도 발굴뿐만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B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장 돼야 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국정원장은 이미 됐잖아. 나버렸잖아요. 네네. 다른 데 추천하셔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어쨌든 김건희 라인 이런 비극이 되지 않고 뭐 굳이 이를 붙인다면 국민 라인 뭐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가령 문체부 장관에 문화부 장관에 김연아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예. 이런 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많은 셀럽들이 많이 올라가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 추천자면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도 많이 이제 추천이 그렇게 많이 되면 나중에 왜 그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느냐,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요. 항상 조심스러워요. 네, 이게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국민 추천제 이런 게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걸 경계하면서 일단 들어보자. 그러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는 것만 건져도 그건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겁니다. 이게 기속된다고 하면 아까 같은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추천을 받는 거에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본인들의 그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부정적인 효과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재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국가 인재 그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있기는 있죠. 인사혁신처에서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발상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뭐 이런 걸 좀 감안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으로도 보내라고 한 거는 발상의 전환이고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질문하는 언론도 다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라는 것도 아마 SNS에 댓글을 보고 차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인사는 귀담아 듣고 하겠다라는 건 좀 문호를 넓히겠다. 굳이 용어를 쓰자면 전 그런 용어를 봅니다. 예. 자,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물가 잡고 인사혁신. 인사혁신이니까요. 우리가 아까 인사혁신처 김진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가짜하고 진짜 차이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그걸 인사혁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언어가 오염되는 건데요. 제가 5공화국 때 제일로 구역질 나는 게 뭐였냐면 5공화국의 기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그렇단 말이죠. 참 근데 조폭들이 그래서 다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착하게 쓰고 살죠. 다니죠. 착하게 살죠. 참 미치겠죠. 윤석열이는 차라리 원 없이 술 마시자 이러면은 정직하기라도 한 거예요.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그 주둥아리로. 윤석열 얘기 안 나오니까 내가 입이 점잖해졌는데 이런 게 이제 진짜 인사혁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했던 이채학명주 이제 하나하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특검법 다 통과됐지요. 저는 12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 국회에서 하면서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겠죠? 예. 하면서 통과 10시에 국무회의인데 혹시 통과 소식 안 들어왔나요?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국회 통과했으니까 오늘 공포하나? 아직 속보가 안 떴나요? 아직 국무회의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직은 안 떴네요. 조계사 불난 것만 속보가 났네. 조계사 화재가 큰가요? 예.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제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추진이 될 거고 12일 날도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12일 날 일정들을 보면 아까 우리 작가님이 보내주신 게 있는데 예.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거 형소법 개정안이죠. 아 이걸 연기했네요. 새 원내대표 선출한 이후에 네. 일단 뭐 고법에서 헌법 84조 정신을 받들어서 추후 지정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니까 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도할 때 뭐라고 보도했는 줄 아세요?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상 중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중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거는. 추후 지정이라는 추후 지정에 나는 추정되던데 그러니까 뭐 무기한 연기이기 근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으로서 네. 그 헌법 84조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좀 그 재판부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낼 때 각 개별 재판부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상당히 비겁한 행위죠. 사실은 최고 그 사법기관으로서 통일적인 해결책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나서게 된 거고 이 재판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재판부가 동일하게 할 것이냐 이게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서 형사법 개정안에 나선 걸로 보이고 사실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은 저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색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법조인은 소추에 대해서 당연히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면 기소라고 당연히 헌법에 적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형법 그 부분을 만들고 분명히 이건 국힘에서 헌법 소원을 할 거거든요. 헌재에서 확실하게 가름말을 확실하게 타주는 거를 해놔. 대법원이 잘못한 거거든요. 대법원이 자기네들의 그야말로 권위로서 그 모든 소추가 불소추 특권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해줘야 되는 게 헌재입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은 조금만 정치가 불안정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총선하거나 뭐 운운하잖아요. 이것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이거 합니다. 이런 소리 또 할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례가 아니라 제도로서 정착이 되려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재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취지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주목을 못 받은 국회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들을 중심이 돼서 한 토론회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니에요. 이 제도가 갖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라는 것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해석상으로도 그 소추에는 공소유지까지 포함된다는 게 다수설이라서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굳이 불필요한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이렇게 가더라도 아마 합헌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채양 명주 심판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특검 통과했고 특히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원 당장 좀 제대로 시작해라 그리고 진상규명하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번에 특검 통과할 때 이태원도 빨리 저기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외쳤는데 이태원 참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제가 참 뭉클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진애 의원님? 네, 참 저 정말이에요. 소식 듣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윤석열과 플러스 김건희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나는 이태원 유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난 거를 너무너무 용서할 수 진짜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하더라도 난 좋겠어. 한 번이라도 만나라도 줘야지. 어떻게- 분양을 아예 안 가면 몰라. 글쎄 말이죠.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분양하고 나오는 글쎄 그런. 말이죠. 난 너무 용서가 안 돼 정말.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와이프랑 매년 그 할로윈 행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골목에 항상 경찰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요. 워낙 좁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해만 유독 경찰관이 없었고 뭐 그 해만 유독 몰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놀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정권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제가 그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지원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피해자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2년 몇 개월이나 흐른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이 사이에 그동안 피해자로도 인정을 못 받거나 지원을 못 받아갖고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되는 게 너무 다행이지만 참 이거를 일으키게 방조했던 사람 그리고 이거를 지연되게 만들었던 사람도 찾아내서 뭐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꼭 찾아내서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해야죠. 제일로 악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혜원 원장님? 피해자 유족들이 서로 못 만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윤석열이 파면된 날 그 안국역 부근에 갔었어요.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었습니다. 이 보라색 네네. 점퍼를 입고 그분들이 이제 파면 소식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서 하는 말이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가 이까지 오게 도와줬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힘들었다. 심지어 우리를 혐오하는 말들, 멸시하는 말들까지 들었다. 사실은 정부가 그러지 못하게 더 나섰어야 됐고 컨트롤 타워를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49제쯤인가요? 어디 가서 술잔 샀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참 인면수심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 정부에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울지 말라니까 참.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저는 여러 번 뵀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건 새 정부에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 진실을 밝혀서 처벌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예.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매일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게 하나만 더 소식 전하고 마칠게요. 이진숙 있잖아요. 네. 경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수사한대요. 참 속 시원해. 씁쓸해. 아. 우퍼요. 좀 그걸 진작하지. 그거 지난번 청문회 때 법인카드 관련된 내용 잠깐 보시죠. 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 사정을 묻는데 왜 그런 데도 있다라고 이렇게 객관화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떠나서 자, 아까는 뭐 누구 줬는지 얘기 안 하신다 그러더니 또 직원은 주셨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일 거니까요. 네. 아까도 계속 마지막 날 거 여쭤보신 거예요. 50만 원 가까이 결제 2번 한 거. 근데 마지막 날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주는 그 빵 선물까지 법카로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다 떠나서? 그 자기 돈을 못 해요? 그 직원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건데? 그동안 그렇게 법카를 많이 쓰셨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네, 이거는 코멘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여러- 근데 정말 앞으로 밝혀질 게 정말 많은데 그 뭐 수영장도 그렇게 수영장 예. 여러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요. 저는 그 빵진숙도 아니 그 새벽 4시에 왜 그런 건지 난 정말 알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건가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이런 거 좀 밝혀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틀어드렸는데 제 얼굴 나오니까 1000명이 나가버렸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부의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이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불리 안보 특강 오늘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이분을 만나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딱 일주일인데 김병주 최고위원님 지난주 6월 3일 날 뵙고 지금 이렇게 뵙는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네. 그때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진짜. 근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네. 그동안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한 7개월, 7년? 그렇죠. 이 정도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아주 속도감 있게 예. 지금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TV 볼 맛이 난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막 뉴스를 일부러 찾아본다고 그러고. 특히 백운기의 정어리 TV 볼 맛이 난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정말 우리 김병지 최고위원님 그동안 이렇게 주불리 안보특강 한 뒤로 네. 하여튼 지금 뭐 정말 불가피한 때 아니면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주셨잖아요. 네, 네. 제가 감사패를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아, 저보다도 저는 백운기 우리 선생님한테 국난 극복 훈장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난 극복. 훈장. 예. 왜냐, 만약에 그 훈장을 주시면 제가 우리 정어리원들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실제 국난 12.3 내란을 국난이었죠. 맞아서 그걸 국난이었죠. 극복하는데 우리 정어리 TV가 예. 너무나 큰 공을 세웠죠. 그렇게 여론을 말씀해 만들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진심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고맙고요. 훈장을 제가 줄 위치 같으면 바로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김병주 최고위원님 뵈니까 너무 좋은데 뵐 때마다 이거 얼마나 더 뵐 수 있을까 막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곧 또 내각도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이재명 식에 네.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근데 또 좀 만들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만드는 게 좋을까 안 만드는 게 좋을까 하는 네.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 추천제 하는데 네. 김병주 의원이 국방부 장관 돼야 된다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 이 추천수로 하지만 바로 국방부 장관 되실 것 같아서 이러면은 장관 되시면 나오기 어렵지 않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임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겠다는 걸 표명을 하셨고요. 국민 주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의 한 형태로 이제 국민 추천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당원 주권 시절을 만들었잖아요. 예. 당원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게.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군 출신도 그 덕에 예. 최고위원까지 선발이 됐잖아요. 그 전에 국회의원에 의해서나 중앙위에서 투표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예.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어 주셔갖고 됐던 거고요. 이제는 국민 추천제,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니까 이런 걸 가시적으로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추천을 받아갖고 올라오면 어떻게 절차가 될까요?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종합을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추천되고 하면은 검증 작업을 해서 그럼 인재풀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러한 추천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진정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도 이런 국민 추천제를 하게 되면은 국민으로부터 누구가 지지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인재로 생각되고 국민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계는 어떻게 지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시계 안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셨나요? 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시계는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또 그 자부심이잖아요. 기념이고. 기념이면서 대통령 주신 시계 혹시 있으면 차고 다니면은 예.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계가 만들어지면 혹시 제가 얻게 되면은 예. 바로 백운기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제가 그러면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김병주 최고님은 시계 정도는 해도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시계 정도면은 뭐 2, 3만 원 정도 가는 예. 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군에 있을 때 예. 받았는데 항상 차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자부심도 느껴지는 그렇죠. 거고. 국군 통수권자의 네, 시계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 표가 더 올라갔습니다. 시계 만들자는 거. 네. 이번에 그 최고위원님들 다 관저에 가가지고 식사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만찬입니까? 네, 만찬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예. 했었죠. 네. 밥이 좀 괜찮았습니까? 밥 뭐 그냥 한정식으로 좀 뭐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관저에 사셨나요? 네, 네. 관저에 예. 그 만찬 장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사실은 관저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경호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한되게 만찬 장소하고 정원은 다 돌아봤어요. 정원하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사시는 그쪽 주거 예, 공간에는 예. 못 봤고요. 네.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쭉 돌아보신 소감이. 네. 저는 뭐 돌아봤을 때 그 지역을 저는 잘 알거든요. 예. 그 옛날에 거기 6년 전에 연합사 부사령관 예. 공간이 그 지역에 있어서 산책로를 따라서 외곽을 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바로 위에서 보면 외교부 장관 공간 마당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수영장이 조그만 게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거 완전히 제가 봤을 땐 개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개 수영장 말고 쓸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개 수영장이라고 주장하니까 아니다. 뭐 그 수변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변 같은 소리.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통상 못으로 만들면 원형으로 만드는 그렇죠. 거지. 거기는 또 계단식으로 했더라고요. 예. 수영장이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 보기 좋게 그냥 공간으로 만들면 똑같은 높이인데 한 2m 정도는 한 30cm 정도 물이 낮아요. 아. 그럼 강아지 중에 적은 강아지. 예, 예. 또 이쪽은 한 50에서 60cm 정도 깊이. 이게 물을 기울기가 있군요. 계단이더라고요. 계단으로. 예, 이쪽은 수영장이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깊이 낮은 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또 대리석이 옆에 쫙 깔려 있고 놀다가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 예. 보시다시피 만약에 사람이 뭐 발을 담그고 한다면은 저기 그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네. 오히려 저거 수변 공간으로 하게 되면은 저 약간 펜스 같은 걸 해서 사람이 헛디지면 혹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강아지나 개들이 놀다가 바로 수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의원들이 토의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공간인가. 이 대다수가 이거는 강아지 수영장, 개 수영장.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런 그 개 수영장 또 반려묘 뭐 이렇게 수영하고 뭐 그렇게 하게 만든다. 네.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 저도 공간 생활을 했잖아요. 예. 장군이 되면 공간 생활을 하거든요. 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 돈으로 쓰고 갈 때 본인이 돈으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든 요 사무실을 들어와도 렌탈을 해서 들어와도 이런 데코레이션은 본인이 하고 갈 땐 또 원위치 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례인데 저것은 사실 강아지 수영장, 개 수영장이었으면은 본인이 다시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갈 때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공사 구분 개념이 없는 자들이에요. 네네. 저건 누가 또 고발 안 할까요? 저것도 참 문제가 저거는 많은데. 일단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사를. 예. 왜냐하면 저기에는 사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가의 그 자재들이 들어간 것 같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개 수영장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가서 보니까 실내 개 수영장 모형이 있더라고요. 크기가 꼭 그 크기예요. 예. 실내 그런 개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데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 크기로 그런 형태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개 수영장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는 개소리라고 치부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예. 실제. 네, 그건 금방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시공업체의 그 용도 그런 걸 지을 때 용도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죠. 혹시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던가요? 그것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간 공간은 만찬장소하고 저기만이라서 다 못 돌아봤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알 텐데 좀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화요일이라서 대통령과 우리 의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 간 지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때요. 아직 다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필요하면은 그 경호처장이 황인건 예비역 대장이 들어갔는데 한번 협조를 해서 그 안에 예를 들면 육군 총장 공간을 뺏어서 들어갔고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은 비서실장이 들어갔고요. 해병대 사령관 공간은 경호처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대통령 간접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네. 그 황인권 경호처장은 우리 최고위원님하고 어떻게 되시나요? 저보다 한두 해 그 미치죠. 후배군요. 후배고요. 군대 생활할 때 같이 하셨어요? 같은 동시대에 했었고요. 어떤 분입니까? 아주 뭐 강직하시고 정령 결백하고 업무 잘하는 그 성격도 원만한 적임자를 저는 뽑았다고 봅니다. 예. 네네. 이제 이번에 인사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니까 다 박수치고 기대하는데 조금 이제 이런저런 우려라고 그럴까 말이 나왔던 게 두 분인 게 네, 그렇죠. 이 계엄 사태로 이제 군 문제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육군 대장까지 했던 네. 사람이 경호처 가는 게 괜찮은가, 검증이 충분히 됐는가 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검사 출신이 가는 거 괜찮나? 네. 이런 두 가지가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황인건 대장은 이미 3년 전에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 때도 캠프에 들어와서 그때도 사성 장군 예비역 전역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일을 했고요. 이번에도 또 대선 때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네. 또 강직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왜냐하면 경호처를 혁신해야 되잖아요. 개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갔다고 보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실 우려하는 지점이 많았잖아요. 우리 지지자분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사 그것도 특수통 민정수석이 가서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 개혁의 의지는 오광수 민정수석도 강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고 검찰 개혁은 사실은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으로 하잖아요. 검찰 개혁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그 검찰을 기소청으로 할지 공소청으로 할지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또 방법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은 이렇게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정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지시나 의중을 따라서 검찰을 때에 따라서 달래기도 하고 또 얼러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에 적절한 하면서도 불만을 또 어느 정도 무마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믿고 그렇습니까?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네. 했다가도 그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나. 네. 그리고 또 보는 거죠, 뭐. 네. 잘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고. 그리고 본인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하면 수석들은 바로 자르고 교체해도 됩니다. 그렇죠. 청문회를 안 수석은 하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석은 청문회 놓고 바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다 믿을 만하니까 그랬을 거고. 네. 또 사실 동기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의 어떤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든지 살아오면서 가는 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오랫동안 아마 지켜봤던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가는 방향을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국민 대통령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통합의 의지가 잘 나타났고요. 예를 들면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분은
여야를 아울러서 이렇게 잘 협조할 뿐이고 그다음 능력 있는 분들을 다 포진을 시켰더라고요. 능력과 통합 이런 전체적인 메시지가 잘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그 관저 만찬 때 네. 주로 대통령이 좀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 네. 그거는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뭐 국민께 사실은 그동안 1, 2기 지도부를 동시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참가했고요. 1기, 2기는 사실 고난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2기는 12.3 내란의 전쟁도 같이 했기 때문에 타선을 함께 넘은. 네.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사실 한 2달 정도 후쯤 돼서 초청할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빨리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국난을 잘 극복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뜻을 같이 이제 모아야 된다. 그럼 성공의 의미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된다는 거죠. 민생부터 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는데 같이 원팀으로 지금까지 원팀이 했듯이 앞으로도 원팀 정신으로 같이 해 나가자. 원팀. 네, 그런 메시지를 부탁도 하셨고요. 예. 저희도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잘할 테니까 대통령님도 잘하시라고. 예. 분위기는 아주 좋으셨겠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 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3개. 네, 오늘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가 났나요? 오늘 아직 국무회의 소식은- 상정되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상정은 됐다고 네, 그러고. 네, 네. 아직 제가 네. 제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은 못 조금 들었는데. 걸릴 겁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뭐 하니까. 오늘 어쨌거나. 되겠죠? 네, 네. 저는 오늘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법에 아예 딱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무한정할 수가 없고 예. 또 특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명시되고 대신 검사 인원들을 많이 좀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아마 발의가 되면은 바로 특검 추천이 돼서 예. 임명되면은 바로 속도감 있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특검이 3가지지만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니까. 김건희로 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중복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특검끼리 나중에 서로 협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내란은 내란의 폭을 예. 맞추는 거고 김건희하고 명태균 그쪽 특검 쪽은 거기에 맞추는 거고요.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로와 또 김건희 물론 다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로 향해 있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단죄가 내려지겠지만 그 전에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미스테리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을 생각하니까 특검에 거는 기대가 정말 상당합니다. 네. 도대체 7070 그 번호는 누가 쓴 것인가? 그렇죠. 어쩌다가 바뀌게 됐는가? 네.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 경로했다는데 어떻게 예. 경로해서 했냐? 예. 뭐 예. 특검하면 다 나오겠죠? 나오죠. 네. 전 나온다고 봅니다. 예. 네. 하여튼 이번 특검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재판 관련된 것들도 다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재판하기 전이면은 다 갖고 갈 예. 텐데 그거는 한번 더 법적으로 예. 아마 특검하고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노상훈이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네. 이자가 맨 처음부터 했던 것일까? 막 이런 게 궁금한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어땠을까라고 보십니까? 저는 노상원은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전부터 개입이 돼서 검찰총장 때부터 개입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예. 보면 YP 계획 같은 거 나오잖아요. Y는 윤석열을 의미하고 P는 프레지던트 대통령 만드는 예. 계획 그런 것들이 USB 노상원이 갖고 있던 USB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윤석열의 보이지 않는 책사 노릇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 만들기부터 노상원이 개입했으면 노상원도 5천만 원짜리 관봉권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럴 확률이 있죠. 네. 네. 근데 야는 이제 네. 뜯어갖고 썼겠지. 네. 왜냐하면은 사실 노상원과 김용현은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아는 사이를 하잖아요. 예. 같은 충안고 한두의 선배고 그때 학도 호국단 뭐 김용현이 단장할 때 그 밑에 한 학년 밑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랜 관계가 되니까 이제 검찰총장 정도 됐을 때 그때 약간 국민적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예.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아마 김용현이가 노상원을 소개해 줘서 그때부터 좀 보이지 않는 책사 노릇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게 저희 추측인데 수사를 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거는 기대가 정말 강렬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또 그런 국민들의 열망도 잘 좀 받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12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할 거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네. 좀 보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12일 날 원래 본회의를 열고 통과하려고 했는데 13일 날 원내 지도부가 뽑히거든요. 원래 12일 날 원내 지도부를 뽑기로 돼 있었는데 본회의랑 겹쳐서 예. 13일 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 지도부가 본인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고 가겠다 하고 좀 속도감 있게 추진했는데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좀 없어졌죠.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갖게. 왜냐하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지도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선발되니 예. 다음 지도부가 그걸 책임감 있게 좀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연기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또 그 다음 지도부가 나머지 대통령실로 보내고 뭐 후속 조치를 다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책임감 있게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네. 이제 양당에 새로운 이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쪽은 지금 뭐 난리가 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여당 됐으니까 법사위원장 우리 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뭐 참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상임위원회 이렇게 안 나눠주잖아요. 상임위원회는 그 한쪽에 독식하는 구조가 그러니까요. 돼 있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다 가져가는 다 거죠. 갖고 가는 예. 그런 구조. 지금 보면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후반기엔 아예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 그래야 좀 더 속도감 있게 모든 업무 처리가 되니까요. 아니 그냥 저쪽에서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 갖고 있는 자리 가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네. 그냥 뭐 딴지만 걸고 그렇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럴 필요가 있나? 국방위원장이 저쪽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예. 언제 국방위가 열었는지 까마득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상임위원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회의를 대충 가오게 해버릴 수도 있고 실속 있는 회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국방위원회가 중요한데 사실 개업 날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쪽 좋겠습니까? 그럼요. 네. 성일정 위원장이죠? 네,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답답해요.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아이고, 점점 깨질 것 같습니까? 점점 쪼그라들 것 같고. 쪼그라드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네. 참 오늘 그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들으셨죠? 네, 예. 얼마나 통화하셨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느라고 못 봤는데. 아,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예. 실제, 어저께 또 일본하고 통화했잖아요. 예. 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이제 정상으로서 정상 외교를 발빠르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시진핑 고 뉴스는 저도 업데이트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함으로써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네. 이제 세 정상과 다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성공적인 외교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주변 3강과 다 예. 한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중이고. 전쟁 중이니까 통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미국, 일본, 중국 또 순서도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순서가 딱 맞아요.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는 네. 맨 먼저 중국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맨 처음에 누구하고 하느냐가 네. 외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께 근데 문재인 주는 대통령 메시지도 때 중국하고 딱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임기 내내 친중 세력, 친중 정권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럼요. 국민들께 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세계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또 G7 정상회담에 가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세계를 이끄는 정상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또 만나고 사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정상적으로 발빠르게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도 트럼프 뭐 하루 이틀 늦어지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조금 다른 때 대통령에 비해서 늦어지긴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혹시 뭐 길들이기 뭐 이런 차원에가 좀 있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또 뭐 트럼프 시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한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시차도 거의 반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또 뭐 이렇게 그 윈수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모도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복원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빠르게 속도감 있게 외교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참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극우 성향의 한 유튜브 쪽에서 트럼프하고 통화 안 했다. 안 해놓고 자작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G7 정상회담도 이게 초청하는 입장에서 공식 입장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요. 아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거를 뭐 거짓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안 한 걸 했다 그러면 미국하고 거의 동맹이 깨지는 수준까지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도. 네.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G7이 이제 첫 외교 무대 대비하는 건데 지금 나토도 참석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좀 그 정리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우리가 일단 대통령께서는 많은 정상들을 만나야 된다고 봐요. 나토는 저는 전에 초기에 가는 걸 좀 반대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토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주 첨예하게 됐을 때 나토 편에 서면은 러시아와 너무 적대국이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은 나토나 미국이나 다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종전으로 가기를 원하고 종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보다도 그 정상들, 유럽 정상들이 거의 다 나토면 유럽과 미국, 캐나다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상들을 만나서 우리 한반도에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12.3 구테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관계 복원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나토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는 복원력이 빨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뽑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나토 가시는 거는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끝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전에 NSC 상임위원장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지금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유력하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가장 그 중요한 게 안보가 결국은 밥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평화로워야 되니까 전쟁으로 치르는 돈보다 네. 얼마나 더 쌉니까?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일단 북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전했더라고요. 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든 한반도에 일단 좀 평화를 긴장을 좀 완화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서 평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사를 잘 하셨다고 보는 것이 일단 안보실장에 위성락 전 예. 의원을 했잖아요. 위성락 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한미 동맹파로 많이 분류가 됐어요. 예. 한미 동맹을 아주 중시 여기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걸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 안보실장으로 했고 국정원은 통상 이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역할에서 국정원장은 이종석 예. 지명자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경험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뭐 아직 지명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정동영 의원이 만약 된다면 아주 적임자라고 봅니다. 예. 그분은 오랫동안 통일 문제를 다루어 오셨고 또 한미동맹도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고 엄청나게 지금 경륜이 쌓이셔서 저가 멘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래서 제가 정동영 의원 이번에 만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 대통령 후보했던 분은 다르구나. 예. 그 이후에 또 내공이 많이 쌓이셔서 그렇더라고요. 통일에 대한 비전도 있고 국제관계를 보는 비전이 아주 있죠. 왜냐하면 저 국회의원 22대 되자마자 그때 5월 달인가요? 정동영 의원하고 위성락 예. 의원하고 저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에 갔었잖아요. 그 네 분이 함께 가셨어요. 네, 정말 네 의미 분. 있는 모임이었네요. 예. 같이 가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을 앞두고 그때 뭐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그때 여러 가지 한반도 사항을 설명하고 민주당 사항도 설명하고 그때 트럼프 진영에 있는 분들도 만났었거든요.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동영 의원 그때 만나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예. 내공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안보실장관 유성락 의원도 그때 처음 뵀는데 예. 아주 한미 동맹에 정통하고 또 한미일 관계, 국제관계에 정통하시더라고요. 예. 또 러시아 대사도 하신 걸로 아는데 러시아나 이런 데도 또 밝으셨던 걸로 예. 기억이 나고 이한주 또 민주연구원장은 정책통일부.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예. 뭐 이재명 정부 5년의 플랜을 지금 과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핵심적인 사람이 갔구나는 생각이 아니 그때 드네요. 네 분 그 말씀하시니까 아주 짜릿하네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네 분이 가신 건데. 네. 예, 그러셨구나. 그때 사실 정동영 의원이 주도를 해서 예.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전 대표를 설득시켜서 22대 되자마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핵심 요원들이 갔었죠. 그리고 성과가 또 있었고요. 개성공단 폭파했을 때 아마 정동영 장관 속이 제일 아팠을 거예요. 네. 저는 통일부 장관 이번에 그 물망에 오를 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고 네. 사실 기자 시절부터 제가 아주 좋아하던 선배였거든요. 네, 네. 또 대변인 할 때 우리가 또 정치부 출입기자였고 아주 참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정색을 하면서 네. 이제 자기는 그 생각은 버렸고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과 관련해서 내가 못다한 일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통일부 장관을 한번 했으니까 장관 얘기는 아니고 뭔가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겠거니 했거든요. 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본인이 건의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러이러한 내가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통일부 장관을 맡겨주시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정동영 의원은 뭐 통일 분야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분이라서 제일 정통하시죠. 예. 저는 정동영 의원이 그 지명을 받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 앞으로 한반도 평화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 제가 우리 주불리 안보 특강 시작한 뒤로 오늘같이 네. 참 마음 편하고 그렇죠. 화도 안 내고 맞습니다. 진행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예. 주제도 그렇고 맨날 윤석열 그 참 무도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신상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계속 나와주세요. 아이 당연하죠. 예. 지금 김병주 의원님 후원 계좌가 나가는데 네. 아니 아직도 다 안 채워졌어요? 네. 네. 오. 이야, 김병주 의원님이 맨 먼저 채워질 걸로 알았는데 여러분들 네. 저 이렇게 잘생기신 분은 팍팍 후원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 훌륭한 정치는 훌륭한 유권자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또 더 풍성한 주제로 얘기하도록 하지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